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4주차 1강이죠. 이번 학기는 그 마지막 15주차를 여러분들 리포트 쓰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도도 뭐 딱 맞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4주차 1강. 우리가 이제 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 부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는 오히려 이제 로마인이 쓴 그리스 신화지만 서양인들에게는 오비디우스를 통해서 그리스 신화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의 편제, 글 쓰는 방식, 편집 방식, 이런 것들이 표준적인 형식이 돼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로마 이야기의 방식이 이제 오비디우스에서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봅시다.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사이의 이야기. 케팔로스는 아이올로스, 그러니까 바람의 신이죠.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손자인데, 누구죠? 야구 선수 바람의 손자 딴 사람인데 이 케팔로스는 그 앞에 이야기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팔로스의 그 사냥개 때문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암피트리온 얘기 나오죠. 자, 이 케팔로스가 뭐 갖고 있는 그 창과 그 다음에 사냥개,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신화학자 또는 신화 창작자 또는 신화 전달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폴로도로스, 그러니까 비블리오테카, 도서관이라고 하는 신화 모음, 신화집. 그 아폴로도로스 버전에서는 이 프로크리스가 케팔로스의 부인인데 선물을 좋아해서 프로크리스가 아름다운 관을 주겠다는, 머리에 쓰는 관을 주겠다는 남자의 어떤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덜컥 일을 저주고 보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도망갔고 가출을 한 거죠. 가출했는데 그 신화에 나오는 또 미노스 왕에게로 가서 또 미노스 왕이 또 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미노스의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미노스가 또 괴팍한 인간이라서 여자와 정사를 한 후에 독거미 등으로 이제 여자를 죽인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천일야화. 천일야화에서 세헤라자데가 그 부인이지만 그 하룻밤만 자고 자꾸 여자를 죽이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미노스에게 약물을 먹여서 그 죽음을 피하고, 그렇지만 미노스의 부인이 무서워서 이제는 남편에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 미노스가 준 선물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게 무엇이든 마치는 창과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는 사냥개. 이게 이제 암피트리온이 그 테베에서 군사를 빌리기 위해서 그 여우를 잡아 달라는 크레온의 부탁을 받고 케팔로스한테 이 사냥개를 빌려간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여우는 또 절대 잡히지 않는 여우의 운명이어서 결국 뺑뺑 도니까 속이 탄 제우스가 둘을 돌로 만들었다. 뭐 그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 암피트리온의 부인이 헤라클레스를 낳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버전,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버전에서는 여신 중에는 새벽의 여신이 좀 바람기가 많은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의 여신이 이 남편 케팔로스를 납치해 갑니다. 그랬는데 이 케팔로스가 프로크리스를 잊지를 못하니까 돌려보내면서 네 부인이라고 너처럼 이렇게 정절을 지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모습을 바꿔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온갖 뭐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부인을 유혹해봤더니 결국 부인이 넘어갔더라. 그래서 남편이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걸 꾸짖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그런 짓 하는 게 너무 짜증나겠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가출했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가져온 선물이다. 근데 이제
이 두 선물이 어디서 왔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버전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네 남편이라고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역시 앞에 아폴로도로스 버전처럼 그 부인의 모습을 바꾼 다음에 그 선물을 창을 주면서 이걸로 유혹을 해봐라 그랬더니 유혹에 넘어가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창이 아르테미스의 선물이면 사냥개가 아르테미스의 선물이면 창도 그 아르테미스의 선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 재결합을 했는데 이 부부가 남편이 사냥을 좋아하고 또 사냥개도 좋고 뭐 창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갔다가 이제 더운 날에 뻘뻘 흘면서 사냥을 하다가 앉아서 쉬면서 이제 솔바람을 부르는 뭐 그렇게 했겠죠. 뭐 그대여 내게 와서 나를 뭐 어떻게 해다오, 뭐 나를 어루만져다오, 뭐 이런 소리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 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또 의심을 해서 이게 결국 이 부부는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병 때문에 이제 그 비극적 말로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몰래 뒤를 밟았다가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 창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창은 놓치는 법이 없는 창이니까 그 창에 부인 프로크리스가 맞아서 죽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 프로크네와 필로멜라. 이건 또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트라케이 테레우스 왕이 아테네의 전쟁 중이었던 아테네를 돕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판디온이었고 그래서 그 고마움에 자기 딸 프로크네를 줍니다. 딸 부인으로 주죠. 그래서 이제 프로크네를 데리고 트라케로 옵니다. 트라케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곳이고 좀 거친 곳이에요. 우리 함경도나 뭐 이런 곳에 비유되는 그런 곳인데 이국 땅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이좋게 지냈던 여동생이 그리워서 자기 여동생 필로멜라를 데려오면 같이 말동무도 하고 이국 땅의 외로움을 잊겠다 뭐 이러면서 남편을 졸라서 아테네를 보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서 이렇다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누구죠? 그 처제인 필로멜라를 데려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좀 꺼림칙했지만 뭐 딸이 원하니까 보냈으나 이 테레우스가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 처제를 강간하고 혀를 자르고 헛간에 가둬버립니다. 혀를 자른다, 말을 못한다라는 이런 동기도 여러 신화에 나오죠. 인어공주에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여행 중 죽은 것으로 해고 거짓말을 했는데 1년 뒤에 필로멜라가 이제 말을 못한다는 이제 그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일을 옷감에다 짜서, 그러니까 무늬로 넣어서 자기 한혈을 시켜서 그 왕비인 프로크네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왕비는 사실을 알고 축제 날에 가서 자기 동생을 구하고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 메데이아에 반복됐던 동기인데, 자기의 아들이자 남편의 아들인 이튀스가 생선이라는 뜻이네요. 이크튀스인데 하여튼 이튀스를 요리해서 테레우스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테레우스가 분노하여 이 둘을 쫓아가다가 이 둘은 제비와 밤깨꼬리가 되고 테레우스는 후투티라는 새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에도 새라는 희극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에우스 여신이 케팔로스를 납치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470년, 460년 렉틱스라고 하는 기름병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거는 남편의 창을 맞고 죽어가는 부인 프로크리스고 그 모습을 발견한 남편 케팔로스. 그림이 좋죠. 네. 이건 헨리아타 레라는 화가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약 1900년경 작품이고요.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험해 보는 이야기들은 뭐
여러 그 이후에 여러 버전들로 전해지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자기 약혼녀들의 어떤 정절을 의심해서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아니 의심한 게 아닌데 중간에 이제 꼬드기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 여자의 마음은 뭐 이런 거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코지판 투테라는 오페라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라고 하는데 코지판 투테는 여자는 다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혼녀들을 두 명의 남자가 자기 약혼녀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로 변신해서 유혹했더니 넘어오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서로 다 이해하고 화해하는 뭐 그런 얘기로 끝납니다만 유쾌한 오페라. 자 이게 테레우스에게 네가 먹은 게 네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 끔찍한 아들 얼굴을 보여주는 이 엄마겠죠. 엄마자 부인 그리고 이거는 눈이 멀게 된 그 동생 이 끔찍한 그림은 루벤스 그림입니다. 정확한 연도가 1636년에서 1638년 사이 작품. 눈이 멍이 혀를 잘랐다 그랬죠. 예. 자 이거는 화병에 들어간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요리를 하는 끔찍한 장면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490년에서 480년 기원전 작품이고요. 자 다음 이야기 리카온과 필레몬과 바우키스와 에릭 식톤의 얘기입니다. 에릭 식톤은 그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이 있는데 이 리카온과 리코스는 늑대라는 뜻인데 이거 좀 유사한 발음이고 그 아이디어로 있는 건데 여기 늑대가 나오죠. 역시 이제 신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제우스에게 인간 고기를 먹이고 잠자리에서 제우스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신을 우습게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제우스가 분노하여 리카온을 늑대로 만들고 집에 벼락을 치게 하고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아의 방주와 얘기와 비슷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전역에 걸친 대홍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나라들의 신화로 남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화산 폭발이 있어서 쓰나미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살아남았던 네우칼리온과 피루라가 인류를 다시 낳았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리카이온 얘기고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거꾸로 신들을 잘 대접한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죠. 성경에 인간 세계를 정찰하러 온 제우스 일행, 뭐 헤르메스도 같이 있었겠죠. 그 일행을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접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제우스가 알려준 거죠. 물난리가 났는데 이웃들은 죽고 둘은 제우스의 신전지기로 살다가 나무로 변신해서 사이좋게 다 변신이 들어가야 돼요. 예. 변신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에릭 식톤, 그 데메테르 여신 그리고 로마 이름은 케레스. 그 케레스의 숲에 봉헌된 나무들을 요종들이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벌목을 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허기의 신에다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팔다리까지 뜯어먹는다. 뭐 이런 끔찍한 얘기를 갖고 있는 에릭 시톤 얘기입니다. 에릭 시톤의 딸은 오디세우스의 외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 끊임없는 허기에 시달리니까 아버지 식비를 대느라고 근데 이제 이 에릭 시톤의 딸은 어떤 재주가 있냐면 모습을 바꾸는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를 노예로 판 다음에 모습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아버지의 그 식비를 댔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짐승으로 바꿔서 자기를 짐승으로 팔게 하고 아버지한테 그러고 또 했으나 결국 식비를 감당을 못해서 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뜯어먹겠다. 뭐 이런 이제 끔찍한 얘기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아우토리코스인데 그 부인이 암피테아로 나와서 좀 다른 버전이 있는 거고요. 이 중요한 이분은 이제 칼리마코스라는 헬레님 시대 시인이죠. 시인이면서 도서관장이고 뭐 이랬던 대단한 인물인데 데메테르 창가라는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는 비슷한데 그 에릭 시톤의 역할이 이제 거대한 거인이었고요. 그 거인이 케레스의 데메테르의 숲을 벌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동료들, 자기처럼 큰 건장한 동료들 데리고 와서 벌목을 하는데 이유가 뭐 자기들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짓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나무의 요정들이 애원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그래서 그 데메테르 여신이 여사제로 변신해서 말렸는데도 듣지 않자 갑자기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주를 내렸다. 그래서 뭐 이 부모가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끝내는 음식을 구걸하는 지경까지 갔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데메테르가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우스 일행을 대접하는 여기 이제 부부가 있죠. 이게 경건한 이게 나이 들어간 부부의 모습이 여기 있고요. 이 제우스와 아마 이 헤르메스겠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1658년도 작품이고요. 렘브란트는 늘 이렇게 등불 작은 거에다가 사람들이 조명을 줘서 은은한 이런 풍광들을 만들어내죠. 자, 이 둘이 그래서 신전지기에서 신전의 나무로 변신한 모습. 이 사람 얼굴이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은 야노스 제넬리 1801년 작품. 자, 여기는 아까 이 나무의 요정. 여기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이 어디 갔나? 하마드리아드, 하마드리아드라고 하는데 하마드리아드는 나무에 사는 요정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이 나무에서 요정이 이렇게 싹 나오죠. 아름다운 요정이 림페 그리스 말로. 이거는 에밀 빈 1870년 작품. 아름답죠. 자, 이 에릭 시톤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존 라프만이라는 사람의 그 영화 단편 영화 같은 건데 뭐 영화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트 필름 메시지를 담은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곧 나온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식인 같잖아요. 이게 사람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재밌어서 이거를 추적을 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가? 근데 한참 추적을 했더니 요겁니다. 이게 재밌죠. 이 뒤에 지금 팔다리가 있잖아요. 팔 있죠. 손은 여기 있고 이게 뭔지를 찾아봤더니 사티로스 소년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레노스 가면. 실레노스는 늙은 사티로스라고 했죠. 그 디오니소스를 길러준 사티로스 이름일 수도 있고 늙은 사티로스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AD 1세기경이고 이거 이제 복원된 건데 1628년에 복원된 건데 루도비스라는 루도부스겠죠? 루도비수스겠군요. 루도비수스의 집. 네. 그냥 장난스러운 건데 에릭 시톤이 돼버린 거죠.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게 에릭 시톤 자체는 아닐 거고 저 필름을 만든 영화 감독 존 라프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에릭 시톤이라고 이미지를 그렇게
떠올린 거죠. 자, 이거는 이게 이제 이게 아버지려나? 예, 이게 아버지 돈을 받는 거 보면 이게 아버지겠군요. 자기 딸을 팔아먹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낚시꾼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화질이 이게 오래된 그림이라 그런지 여기 낚시꾼이 아마 딸이 변신한 모습일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얀스틴이라는 화가의 1650년에서 1660년 사이 작품. 자, 그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사랑들이라고 붙여 있는 제목인데 이게 뭐 꼭 나쁘다라는 뜻보다는 그러니까 이성애에 비추어서 단순한 이성애에 비추어서 좀 독특한 사랑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아킨토스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히아킨토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동성애다 아니다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폴론의 연인이고 이제 스파르타 쪽 펠로폰네소스 쪽 사람인데 히아킨토스가 젊은 미소년이죠. 그래서 아폴론이 사랑하여 서로 잘 놀고 재밌게 놀았는데 원반 던지기를 하고 놀다가 그 아폴로 던진 원반이 되돌아오면서 히아킨토스의 머리를 맞춰서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히아신스라는 꽃이, 그러니까 히아킨토스인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어 카파 K에 해당하는 모양이 라틴어로 가면서 C로 바뀌었고, 그렇죠? 라틴어 C는 근데 크 발음이 나다가 츠 발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영어로 가면 스 발음이 됐기 때문에 히아신스가 된 겁니다. 근데 뭐 닐솔에는 서풍의 신이 이 둘 사이를 질투해서 역풍을 불어서 아폴론의 원반이 히아킨토스를 마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테 이피스 얘기. 크레테는 큰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밑에 있는. 가난한 살려면 이제 아들만 키우겠다. 딸은 시집 보내면 그만이고, 또 그리스인들은 시집 보낼 때 그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만 키우겠다고 했는데 애가 생겼는데 딸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시스 여신이 꿈에 나타나서 괜찮다 길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로 키운 거죠. 숨겨서.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처녀인 이한테와 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본인은 알겠죠, 자기가 여자인 거를. 근데 이한테를 서로 한 거니까 여자 입장, 본인이 여자인 줄 알면서도 이피스는 여자인 이한테를 사랑한 거죠. 일종의 동성 연애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한테는 남자인 줄 알고 사랑했겠죠. 이런 좀 묘한 엇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혼인을 앞두고 이시스 여신의 신전에 가서 빌었더니 남자로가 돼서 신전을 나와서 서로 결혼했다는 해피엔딩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도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넌지시 비추는 거죠. 또 유명한 얘기는 피그말리온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그 조각가인데 그 조각가가 뭐랄까 인간 여인들은 너무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각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녀 그 조각한 여인에 입맞추고 뭐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베누스 여신의 축제일에 베누스 여신이 사람으로 변신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피엔딩이긴 한데 또 어떤 버전에서는 사실은 그 조각상이었다가 여자가 된 사람 여자가 된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를 창조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 남자가 살아야 되는 뭐 그런 거라서 뭐 나중에 뭐 달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그 연극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영화로 만들어져서 되게 유명한 거죠.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그림 볼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피그말리온
버나드 쇼라는 미국의 극작가가 있어요. 그 피그말리온 제목으로 1913년에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뮤지컬로. 그러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희극이었던 거를 뮤지컬로 개작을 했고 그게 1956년에 초연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쿠커라는 감독이 오드리 헵번, 그 유명한 오드리 헵번, 요새는 그 오드리 헵번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드리 헵번과 해리슨의 주연으로 영화화됐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뮤지컬 할 때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도 잘 모르겠군요. 메리 포핀스 뭐 이런 또는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 여기 주인공이었던 줄리 앤드루스가 뮤지컬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작자 쪽에서 더 유명한 배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뭐 큰 히트를 못 쳤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대신에 이제 줄리 앤드루스는 나중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더 큰 히트를 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피그멜론 얘기를 했고 비블리스 이건 이제 친오빠를 사랑했던 여인인데 오빠를 사랑한다고 막 그러니까 오빠가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오빠를 쫓아가다가 샘으로 변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미르라 또는 스미르라라고 하는데 이건 전에도 나왔습니다. 아도니스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를 숨기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중간에 모략나무로 바뀌었고 거기에서 아이가 자라서 아도니스가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도니스는 이제 이게 근동신화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근동신화에 섬기던 의식 그러니까 숭배하던 그런 신인데 큰 여신에게 부속된 작은 남성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돈이란 말이 근동말로 주인이란 뜻이고 니스가 그보다 작다는 뜻이어서 아마 아도니스라는 말이 거기서 왔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히아킨토스 얘기했죠. 낭피한 아폴론과 죽어가는 히아킨토스. 에로스가 여기 있네. 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네 여기서 그죠? 1752년 53년 작품인데 지안 바티스타 티에폴로의 작품입니다. 꽤 유명한 말하기에는 좀 상당히 유명한 화가죠. 누가 비웃고 있는 듯한 악마가 비웃고 있는 듯한 상이 여기 있고 근데 아까 그 서풍이 질투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도 이거의 다른 버전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서풍의 신이다. 날개 달린 서풍의 신이고 이게 히아킨토스예요. 이게 지금 동성애를 하는 장면인 거죠. 뭐 민망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성인들이니까 이제 그리스의 동성애 방식은 학문 성교가 아니고 이렇게 허벅지 사이에서 비비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있더라고요. 인터크루럴 섹스라고 하는데 기원전 5세기 작품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선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야하면서도 멋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요. 이거는 이피스와 란테. 이피스 이야기 그 장면을 로댕이 형성한 겁니다. 로댕답죠. 형상을 만드는 솜씨가 1886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동성애 얘기가 나온 김에 그리스의 유명한 동성애 얘기 사포라는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그 미틸레네라는 섬의 출신인데 이 사포가 이제 그 여성 학교 말하자면 신부 교실 같은 거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 다니는 제자들
사랑했던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사포의 시인인데 그 시 안에 자기 제자들에 대한 마음을 담은 것들이 있고요. 그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포와 에린나 나오는 건데 1864년 작품이고요. 이 사람은 응? 화가 이름을 빼먹었네요. 나중에 보충해야겠군요. 네. 자, 이 피그말리온 아름다운 뒤태죠, 그죠? 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아마 키스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아직 하얀색이에요. 대리석 여기도 대리석 있는 상태로 남아 있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그렸고 여기 이제 그 비극이나 희극에 쓰던 마스크. 고대 그리스에서 드라마 연극을 할 때 그냥 본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과장하는 그런 이제 가면들을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면들인 것 같고 여기 에로스가 이제 화살을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장 네옹 제롬 1890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꽤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게 그 피그말리온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이 배우 오드리 헵번이고요. 이게 이제 그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언어학자가 나오는데 영국의 언어학자예요. 배경이 런던이죠. 그래서 그 언어학자가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 신분들과 자기 정체성이 규정된다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리 빈민가의 사람이라도 내가 말을 가르치면 귀족 계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마침 거기 그 빈민가에 있던 꽃을 팔던 하층민이었던 오드리 헵번을 보고 데려다가 이렇게 사교계의 여왕으로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오드리 헵번이 아름답고 깜찍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 작품이죠. 한번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저기는 이제 여동생의 사랑을 거부하는 오빠 얘기죠. 얼굴을 밀고 있잖아요. 조각인데 넬보라고 해요. 넬보라는 하고 1734년 작품이고요. 자, 여기 샘이 되는 비블리스. 여기 이제 물이 여기 있죠. 굉장히 아름답죠, 이것도. 윌리엄 아돌프 무레? 이름이 어렵군요. 윌리엄 아돌페 부그레아우 이렇게 읽었나 되나 봅니다. 이게 화면 가득히 하얀 날씨니 뒤에 이제 초록색이랑 대비돼서 아름답습니다. 1884년 작품이고요. 자, 오늘 조금 길었나? 예, 여기까지. 그래서 뒷부분 이제 2강과 3강을 마치면 한 학기 강의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뒤 얘기는 이제 아이네스와 로마 건국 얘기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